공천 혁신안을 중심으로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 신당설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참고 또 참았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야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전공법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평소에 문재인 대표답지 않다. 맞불 카드다. 공세적인 수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 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돌고래호 선체 인양 그렇지만 사체는 수습되지 않아서 안타까움도 한데 정치권에서도 뉴스가 참 많은 날이네요. 더 이상 당내의 분란이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나뉘어 발표됐던 혁신안이 쇄신위에서 만든 혁신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했죠. 진통 끝에 통과하고 나서 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직도 4.29 재보선의 참패 책임을 두고 나의 진퇴를 말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또는 그것을 고리로 해서 신당, 분당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 리더십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당 흔들지 마라. 해당 행위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 그리고 리더십 문제, 문재인 대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호남에서 통하겠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골자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을 아주 공세적으로 대응해요. 다음번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당론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죠. 중앙위원회는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전국에 약 5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 회의체인데 당원 당규상 가장 중요한 회의, 평상시에는 당 최고위원회의나 당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지만 이것이 어쨌거나 가장 위에 있는 의결체인 것은 맞고요. 거기를 통과하면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 그리고 설령 그 혁신안이 당무회의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면 역시 자신에 대한 비토, 거부로 보고 당대표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자신의 리더십이나 거취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서로 안 되겠다. 이러다간 당이 망가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없고 그 이듬해 대선도 없고 당이 망가지면 문재인인들 안철수든 비주류든 뭐가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리더로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예전같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 변화라고 봅니다. 예, 오늘 혁신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중앙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안 자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잠시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획기적인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누구 내보내자 이게 공천 아닙니까?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고 양김 시대 때는 집 안방에서들 대개 정했죠. 여기는 누구 내보내자. 여기는 누구가 똘똘한 것 같아. 여기는 이번에 새로 누구를 내가 좀 데려왔는데 거기 내보내고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잘 될 거야. 이게 통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 그 시대는 끝이 났고 그 뒤로는 집단지도체제, 계파가 나눠먹기 이런 얘기들이 횡행했죠. 그러다가 그러니 한국 정치가 계속 이 모양이다 해서 지금 나오는 게 하향식 공천인데 이 얘기가 나온 지는 한 10여 년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정년의 쇄신위원회가 만든 가장 특별한 것은 공천선거인단을 국민공천단으로만 100%를 꾸리겠다. 그러니까 당원이나 누가 뽑는 거 아니고 국민들,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를 고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럼 뭐하러 당원이 있나? 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화면으로 공적혁신안 주요 내용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심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했습니다. 1, 2등이 과반 1위 후보자 중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중에서 그냥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후보로 하지 않고 1, 2위끼리 다시 붙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반수를 넘긴 득표자를 공천 후보자로 내보내겠다. 그만큼 경쟁력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이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합종 연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으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에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패자의 승자에 대한 확실한 인정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물론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냐. 당연히 나올 얘기죠. 그래서 정치 신인들한테는 가산점을 한 10%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80점이라면 10% 얹어서 88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역 의원, 배지들하고 얼마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지껏 혁신안을 한 4번쯤 만들었거든요. 야당이, 제1야당이. 그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혁신적이고 시대정신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작용으로 현역 의원들의 반발, 리액션 이런 것도 클 수 있겠죠. 예, 방금 보신 화면을 잠시 다시 보시면요. 네. 예,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 정치신인 가산점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출마했을 때 감점을 하도록 한다. 예. 이 두 가지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하는 그 제도라고 보이고 네. 또 지금 공천선거인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심번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100%, 그런데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현행보다는 높습니다. 네. 국민공천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 사안이 상당히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심번호가 뭐지? 뭐 공인인증 같은 건가? 아니면 네. 뭐 쇠고기 믿고 사는 그런 건가? 싶을 텐데 그동안은 말이에요. 선거인단으로 누가 뽑힐까를 대충 예상을 해서 그 사람 휴대전화 같은 걸 미리 알아가지고 어이 잘 부탁하네. 전화가 걸려오면 나를 좀 지지한다고 해주소. 그러면서 뭘 건네기도 하고 또는 착신 전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동원 투표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랬는데 요번에 들고 나온 게 안심번호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제1야당의 공천자를 뽑는 선거인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건너봤는데 진짜 번호, 자기가 쓰고 있는 실제 번호를 받는 게 아니고 마치 가상 계좌처럼 예, 임시로 가상 번호가 부여된 나오죠. 가상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내 친구니까 몇 번인지 내 번호 속에 있지만 그 이 아무개가 선거인이 되더라도 이젠 모르죠. 왜? 잠시 동안 부여된 가상 번호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선거인단이 아무개가 선거인단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후보들이 아예 모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를 시도하려건 또는 인연이건 학연이건 지연이건을 통해서 뭘 하려건 대단히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되면 즉 선거의 공정성과 동원 투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면 안심번호가 확실히 된다면 국민들로만 100% 꾸려서 하겠다는 거고 예. 그거가 좀 잘 미비하다면 그래도 국민들 비중을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7대3 국민들 70% 권리당원 30%인데 예전에는 5대5였지 않습니까? 많이 줄인 거죠. 당원의 비율을. 예.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름만이 신문이나 방송에 이름만이 나왔던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여전히 좀 입이 나와 있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리당원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기반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또 당원들의 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제기될 의문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
규정하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월 1,000원 정도입니다. 네. 예, 물론 뭐 돈을 많이 내야 진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가 몇천 명씩 대납을 해버리는 일도 많고 과연 저 사람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허리와 기초 체력으로 해서 이 당이 민주정당으로 갈 수 있는 진성당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 줄 서는 그래서 조작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숫자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국의 나는 민주당원이다, 나는 노동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히는 거에 비하면 스스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그거에 비하면 한참 아직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진짜 권리당원, 정말 순수한 당원들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를 할 만하지만 권리당원이 아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도입이 가능한데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권리당원이 허리와 밑받침을 충분히 이룬다면 그들에 의해서 진정한 당심이 반영되는 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가는 과도기적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오늘 새정년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은 그중에 정상으로 가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나마 동원 선거의 단점은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차선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동원 선거로 오인받아서 잃게 되는 것보다는 예. 권리당원들이 조금 불만을 갖더라도 동원선거 의혹을 떨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일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운명이 그 혁신안에 대한 운명이라던가 또 문재인 대표의 운명도 어떻게 같이 가게 됐는데요. 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로 했죠. 네. 이때는 그 전에 당무위원회와는 달리 원외 인사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걸 물으세요. 예. 일주일 뒤면은 밝혀지는데 다음 주 수요일. 제 오늘 예측을 다음 주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참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진통이 대단히 크겠지만 가까스로라도 통과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중앙위원회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중앙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그러니까 130명, 그다음에 당의 대변인이니 뭐 정책위 의장이니 뭐 등등 뭐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중요한 당직자, 그다음에 제1야당, 그러니까 새정년 소속 시장, 군수, 도지사들 뭐 그래봐야 한 30, 시장, 군수까지 합치면 100명 훨씬 넘겠군요. 예. 이분들. 게다가 금배지는 달지 못했지만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또는 뭐 3, 4등으로 떨어졌거나 경상도 이런 데서는 3, 4등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물론 다 제각각이고 현재 놓여 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도 좀 달리할 것이고 당내의 역학관계에 쏟는 촉각도 조금은 다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원외위원장들이죠. 전국에 한 260개의 지구당, 옛날 말로 하면 지구당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새정년이 130석이잖아요. 그럼 또 나머지 130명의 원외위원장들 배지 이런 사람 있다는 거 거의 비슷한 수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뭐 570명 정도 되는데 제적 인원이요? 그렇죠. 원래는 뭐 80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뭐 세세한 규정에 맞춰서 다 선임을 해놓고 보니 한 560 몇 명인가 그래요. 이들 중에서 아무래도 당권을 쥐고 있는 측,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측 또는 뭐 문재인 친문 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노라고 하면서 좀 입을 삐죽이 내밀고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친노 강경파라고도 하는 쪽이 조금 다수입니다. 예. 수적으로만 따지면. 게다가 지금 당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위기의식도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혁신안이 얼마만큼 호소력을 갖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진통은 겪을 겁니다. 왜?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거나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타격을 입힐 절호이자 마지막 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혁신안은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오늘 서령 혁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재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것은 아마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전당대회 형태가 될지 뭐가 형태가 될지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박수로 추대받는 이건 아니고 예. 표로서 확실히 재심을 받음으로써 자 나는 재심을 받았다 이제 잔소리 말고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힘을 얻기 위한 정치인 문재인이자 총선 대선을 향해서 가는 그의 마지막 정치 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의 한 대목, 마지막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문학적으로도 꽤 아름답더라고요. 네.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지도를 내려놓고 국민이라는 나침판만 보며 뚜벅뚜벅 큰 길로 가겠습니다. 당의 혁신은 국민의 요구이지만 당의 단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뭐 이런 강한 그리고 메시지 분명한 것을 남겼더군요. 예, 사실 문 대표가 그 정도의 정치적 계산도 없이 대표직을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 대표와 대척점을 지고 있는 의원들,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죠. 예. 이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거센데 또 게다가 오늘 안철수 의원은 천정배 의원과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당을 박차고 나가서 당 밖에서 하나의 근거지를 형성한 천정배 예. 그리고 당 안에서 아직도 유력한 대선 후보급이자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분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안철수의 만남이 오늘 같은 날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뭐 40분 만났으니까 그중에 1, 20분은 서로 뭐 선문답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좀 했을 거고요. 예.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도 좀 했을 거고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 대표가 중요한 정치적 인자, 팩터, 요소가 되긴 했는데 큰 틀로 봐서는 우리 당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젠간 들어와서 같이 손잡고 가자라는 것이고 천 의원이죠, 무소속. 예. 아직 당 안 만들었으니까 현재는 대표는 무소속 아니고. 의원이죠. 예. 천 의원은 아니다. 현재의 새정년 체제로는 문재인이 되었건 서령 지도체제가 바뀐다 한들 누가 되었건 호남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그로 새 판을 짜야 한다. 내가 당 안으로 들어가서 일테면 비주류라고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약간 완곡하게 그러나 분명히 알아듣게 오해할 수 없게 말을 했어요. 물론 둘이 오늘 만나서 40분간 얘기하고 갑자기 잘 해보자고 악수하리라고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타이밍에 비해서 그리고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약간 생각은 났는데 그렇다고 오늘 둘이 뭐 파국이나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호남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새정년이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거에는 뭐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하는데 그런 인식의 일치는 몇 달 전부터 일치했었거든요. 예. 호남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단지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인데 문재인 대표의 그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수비 카운터 블로우. 노주민 PD는 여자라 복싱을 모르실지 모르지만 카운터 블로우라고 있어요. 예. 복싱에 맞받아치는 거. 그동안은 좀 문재인 대표가 계속 공세를 당하고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춤거리면서 한 방 탁 내비쳤는데 꽤 비주류한테는 오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심정적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 흔들기하고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서울 노원병인가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나는 정치적 나의 고향이자 새누리당 아성인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으로 내려간다. 거기 가서 이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걸고 누가 되었건 도전을 한다.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문재인 대표 나와 함께 내려가서 부산에서 띠를 이루자. 그래서 야당 바람, 제1야당 바람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의 가능성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듬해 내후년 대선에서의 가능성을 우리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치인 안철수는 한 단계 체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는 그냥 실패했다. 별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의 관심을 덜 받는 것 같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메르스다, 뭐다, 뭐 큰 사고 나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면톱이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웬만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확 빨아들이기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10번에 나눠서 쪼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굵직굵직하게 오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린 그것들만 한 번씩 했어도 주목도는 좀 높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없이 혁신위는 실패한 것 같다. 왜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요. 이것으로는 안철수 급에 해당하는 비판으로서는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는 뭔가 물건을 내놓으면서 즉 감동을 주면서 혁신을 요구했더라면 훨씬 문재인 대표나 이른바 당 주류측도 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선거구를 철수하고 난 부산으로 간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안 대표 역할론을 여기 출연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예. 안 대표의 앞날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정치 자산이면 분명하니까. 안 전 대표죠. 제가 대표라고 네, 안 전 하거든요. 대표인데 그가 아무튼 한국 정치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